시작할게요. 수학 배웁니다. 수학.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학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다지고, 그 다음에 대학 수학도 좀 있어요. 뒤로 가면 공분산 개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수학도 있을 겁니다. 오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하고 내일 해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다양한 수학적 개념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우산 판매량이 많아진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러면 비가 얼마 올 때 우산이 얼마나 팔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학문이죠. 사회과학이라는 게 세상의 현상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감도까지 분석하는 거, 그게 그 사회과학이거든요. 인문계랑은 좀 다른 느낌의 어떤 그 학문이다 보니까 어쨌든 원인과 결과가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라 불러요.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원인이고, 종속변수가 결과가 되죠. 우산이 많이 팔리면 비가 많이 와요. 뭔가 상관관계는 있어 보이지만 원인과 결과는 아니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 이런 것까지 심층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맞는 것 같잖아요. 우산이 많이 팔리면 비가 많이 오니까 맞는 것 같지만 그 인과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산이 많이 팔려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오니까 우산이 많이 팔리는 이런 인과관계. 하지만 상관관계라는 것도 있거든요. 상관관계는 뭐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혹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둘 사이에, 두 변수 간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거하고 우산이 많이 팔리는 거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나중에 공부를 할 건데, 지금은 일단 원인과 결과를 수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볼 건지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재무관리도 하나의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점수는 여러분들의 결과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변수들을 투입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변수가 공부 시간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교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뭐 학원에 돈을 쓰는지, 뭐 교재에 돈을 쓰는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점수에 영향을 주는,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 이거를 독립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물, 그거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할 때 회귀 분석이라는 리그레션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통계학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영학과에서도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귀 분석도 설명드릴 거예요. 회귀 분석은 중고등학교 때 잘 안 배웠던 내용이고, 통계 시간에 뭐 살짝 배웠을까 잘 모르겠지만 그 회귀 분석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국은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점수가 오른다.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공부를 많이 하면 점수가 오른다. 정해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정해관계. 노는 시간이 많아지면 점수가 떨어진다. 이거는 부해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해관계, 부해관계. 정해관계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관계고, 부해관계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관계죠. 그거를 얘기하는 게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될 거예요. 플러스 기울기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고,
마이너스 기울기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회귀 분석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원인과 결과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논문을 발표할 거 아니에요. 저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연구를 해볼 거냐? 자, 그래프를 우리가 많이 그리는데 보통 독립변수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요 가로축입니다. 그래서 X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종속변수는 Y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건 공부 시간하고요. 하루에 얼마만큼 공부를 하면 1차 시험에 얼마만큼의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이 논문 작성할 때 어떻게 해요? 데이터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들을 모으겠죠? 그래서 시험을 본 친구들 있죠? 시험을 본 친구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몇 점 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쭉 모일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리해요? 여기에 공부 시간 적고 여기에 그 공부 시간에 해당하는 점수 쭉 적고 그래서 데이터들 쭉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엑셀이나 뭐 어느 파일을 가지고 쭉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좌표를 찍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시간이 별로 안 돼서 점수가 여길 거고 어떤 사람은 공부 시간이 많아서 여기에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 조금 했는데 점수 많이 나오는 재수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극단값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럴 때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점들의 가운데로 지나는 직선, 즉 얘네들이 하나의 마을이라고 봤을 때 얘네 집이에요, 집. 근데 그 마을에 철도를 하나 깔려고 해요. 그러면 철도를 깔을 때 이렇게 깔면 얘네들은 너무 싫겠죠. 얘네들은 좋지만 이렇게 깔면 얘네들은 좋지만 얘네들은 싫잖아요. 그러면 모든 집들이 그나마 평균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 그게 여기 가운데로 지나는 직선일 겁니다. 이 직선은 얘와 얘의 거리, 모든 집들과 이 철도와의 거리의 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이 직선을 그리는 거를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구했더니 1차 함수 꼴이 나와요. 2차 함수 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회귀 분석을 할 때는 1차 함수 꼴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점수는 여기에 제가 제대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가운데로 지나는 직선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때 요 점은 뭐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을 때의 점수죠. 그렇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을 때의 점수. 컴퓨터에서는 디폴트 값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디폴트 값.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을 때 그때 기본값. 그래서 기본값 여기에 공부 시간 0일 때 점수,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y절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y절편. 얘를 b라고 쓸게요. b.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하면서 가장 중점 있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공부를 많이 하면 점수가 오른다라는 그 정해관계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상향하는구나. 그런데 얼마만큼? 1시간 더 공부하면 얼마만큼의 점수가 올라가? 이게 궁금할 수도 있을 거죠. 이게 가장 궁금할 거예요. 비가 몇 미리 오면 우산이 몇 개 팔려? 여기까지 분석을 해야지
정확한 어떤 논문을 결과 발표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풍성한 논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루에 1시간 공부하게 되면은 점수가 10점 정도 올라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기울기가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 기울기만 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1시간 더 공부하면 점수가 이만큼 오르겠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렇죠? 뭔가 보이거든요. 내 점수를 얻기 위한 나의 노력의 그 과정들이 그래도 어렴풋이 보여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저 A를 구했어요. A가 10이에요. 그러면 공부 1시간 할 때 점수가 10점 오른다는 것을 아는데 100% 그래요 지금? 아니죠. 왜? 여기서 벗어난 값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 직선에서 벗어난 값들. 저 직선에서 벗어난 값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10이라는 숫자, 저 A를 10이라고 했을 때 저 10이라는 숫자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겠죠.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는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이 A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B라는 디폴트 값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를 T통계량, P-밸류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런 거는 나중에 다 배워야 됩니다. 재무관리를 할 때는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런 관계가 있고 저 A를 믿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구나. 그럼 믿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수치, 믿지 못하겠다는 어떤 수치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만 하시고 요 A라는 숫자를 우리가 믿을만 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제 볼게요. 오지선다죠. 그렇죠? 오지선다예요. 1차는 몰랐어요? 알려드릴게요. 오지선다예요. 오지선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적어도 20점은 얻습니다. 근데 20점보다 덜 얻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점을 받았다. 다 내가 체크를 했는데 10점을 받았다. 대단한 거예요. 20점은 받아줘야 되는 거죠. 20점. 그쵸? 평균적으로 20점이죠. 그러면 이제 공부 시간 볼게요. 내가 1시간 더 공부할 때 점수가 10점 올라요. 그러면 얘 10점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1시간 공부하면요. 평균적으로 10점 올라요. 앞에 뭐가 붙어요? 평균적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10점 오른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평균적으로 10점 올라요.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 %예요? 50%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여러 번 던지면은 결국 50%에 수렴하니까 그런 거예요. 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명이 1시간 더 공부했을 때 무조건 10점이 오른다 그런 보장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1시간 더 공부할 때 몇 점 오르는지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10점 올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회과학 논문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투자론으로 가볼게요. 투자론. 어떤 자산에다가 내가 투자를 합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 자산에 투자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수익률이 최종값이겠죠. 그러면 그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이 자산에 여러 속성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속성. 여러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위험이 높으면 그만큼 수익률도 높아요. 대신에 여기서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위험이 크니까 폭삭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채권에 투자해요. 국채.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을 투자해요. 그러면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어때요? 되게 낮아요. 한 2%, 3%, 1,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손실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위험이 작다라는 것은 내가 기대한 값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작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 나의 기대의 수익률은 되게 높지만 그 기대의 수익률 예를 들어서 50%라고 했을 때 그 50%를 내가 확실히 얻는 거는 아니고 이 50%를 못 얻을 가능성도 되게 크고 그 다음에 그 50%에서 실제로 벗어날 정도가 국채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수익률을 얘기할 때 그 밑에 X축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위험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위험이 되고 저기가 수익률이 된다고 치면 데이터들을 막 찍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보면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있는데 우리가 이 위험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수치화시킬 수 있다고 치고 여기다가 좌표를 찍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국채 있죠? 국채는 한 여기에 찍힐 거예요. 비트코인 뭐 여기에 찍힐 거예요. 삼성전자 뭐 여기에 찍힐 거예요. LG전자 뭐 이런 데 찍힐 거예요. 그러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 관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위험이 한 단위 커지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사람들이 기대를 더해? 라는 민감도를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현상들을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고 대신에 만약에 좌표를 찍어봤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이야. 뭔가 방향성이 안 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로 지나는 직선은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직선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저 직선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하는 게 우리의 거의 최종 목표가 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1차 함수, 1차 방정식 이런 것들을 쭉 푸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투자니까 수익률과 위험 간의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수익률은 어쨌든 수치예요. 그렇죠? 어떤 수치니까 요거는 뭐 굳이 뭐 따로 정리할 필요 없는데 이 위험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위험이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그냥 관념이에요. 관념. 어떤 자산에 투자했을 때 이거는 위험이 높아, 위험이 낮아 이거는 어떤 수치화된 개념이 아니라서 근데 사회과학에서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요?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요? 수치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관념적인 개념적인 것도 수치화시키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위험 어떻게 수치화시킬까 고민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설문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부터 5번. 그러면 5번은 위험이 큰 거고 1번은 위험이 작은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설문지를 모아가지고 그 위험의 정도를 수치화시키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논문을 쓸 때 쓰는 방식이고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우리는 논문을 쓰는 게 아니니까 이 위험을 다른 방식으로 수치화시켜 볼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기대값, 내가 기대하는 어떤 수익률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심하며 위험이 크고 벗어나는 정도가 작으며 위험이 작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기대값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우리는 분산 표준 편차로 통계학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분산 표준 편차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어떤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숫자를 여기다가 넣고 분석을 하면 되겠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위험을 수치화시키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할 거고요. 우리가 나중에 위험이 크면 수익률이 크다라는 대전제에서 저 위험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질 겁니다. 위험 측정 지표를 뭘로 삼아야 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 측정 지표.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치화시키는 어떤 값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분산 표준 편차 공부할 겁니다. 그 분산 표준 편차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위험 측정 지표가 존재를 합니다. 베타, 감마, 세타, 로우 등등 굉장히 많은 위험 측정 지표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 측정 지표를 산정하는 게 또 재무관리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단순히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죠, 지금. 재무관리에서 접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수학적 개념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습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수학을 잘했어도 지금 수업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재무관리랑 접목시키는 거니까 생소한 재무관리랑 여러분들이 익숙한 수학을 조금 약간 접목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아니면 나는 아예 수학을 몰라. 그러면 이제부터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점수를 이제 점수에 대해서 점수라는 종속 변수를 여기는 공부 시간에서 뭘 곱해 줘야 되냐면 A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공부하면 10점, 2시간 공부하면 20점 이런 식으로 A를 곱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예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을 때 공부 시간이 0일 때도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 B죠. 자, 얘를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거냐면 기울기라고 정의합니다. 공부가 1시간 증가할 때 얼마만큼 점수가 증가하는지 기울기. 그리고 얘를 민감도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값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미분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저 A라는 값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기울기에 따라서 아예 그 점수를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 Y절편. Y절편이라 부르죠. Y절편. 그리고 뭐 디폴트 값. 택시를 탈 때도 우리가 요금 계산할 때 저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1m만 가도 기본 요금 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수준 지나가면은 뭐 키로당 몇백 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기 1차 함수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수를 우리가 보통 Y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부 시간을 여기 X라고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Y는 X꼴에 1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Y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저 Y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F가 펑션이에요. 펑션. 그래서 함수를 얘기하는 어떤 펑션의 개념이라서 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1차 함수에서 독립변수는 지금 몇 개예요? 1개죠. 근데 여러분들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즉 독립변수들이 공부 시간 하나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강사도 여러분들의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재, 그 다음에 어느 학원을 고르는지 등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변수가 지금 1차 함수에서는 여기는 x지만 변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결과값을 얻기 위한 독립변수는 사실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또 그것들을 열심히 배워볼 겁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재무관리에서 변수를 얘기할 때 뭐 기업의 가치, 최종 변수, 종속 변수죠. 기업의 가치, 그 다음에 어떤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 그 수익률 이런 것들이 종속 변수가 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요거는 이따가 한번 볼 거고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이런 걸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y는 4x 플러스 2인데 그래프 여기 y절편 2를 지나고요.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y가 2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y는 6 나오고 1을 집어넣으면 6 나오고 그거를 쭉 연결시키면 y는 4x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여기 기울기가 4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4. 너무 쉬워요? 요거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예를 들어 1,4 그리고 4,2 요거를 지나는 직선. 이거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우리 중고등학교도 돌아가는 느낌인데 1,4와 4,2를 지나는 직선을 그리는데 선생님 저게 제목 안에 나와요? 나와요. 2차에 나와요. 2차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면은 풀 수가 없어요. 2차 문제를. 그리고 여러분 근해 공식 기억나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뭐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있잖아요. 그게 시험에 나올까? 나와요. 2차에 나와요. 그러면 근해 공식을 모르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재무관리를 합격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수학을 공부를 했으면 수월한데 많은 분들이 수학적 개념이 약한 많은 분들이 뭐 대단한 수학도 아닌데 중고등학교 때 좀 공부를 했으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못해서 근해 공식을 몰라서 저 함수를 못 그려서 그래서 떨어져요. 그래서 재무관리가 어렵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세무사로 전향을 많이 합니다. 재무관리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요? 1,3 여기죠. 그 다음에 4,2 여기죠. 요거를 이거 어디야? 요거를 지나는 직선. 요거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 뭘 구해야 됩니까? y는 ax 플러스 b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기울기가 음수죠. 음수예요. 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x가 지금 얼만큼 증가했냐면 여기 1,3에서 출발할게요. 1,3에서 여기 4,2 해서 x가 3만큼 증가를 합니다. x가 3만큼. y는 얼만큼 떨어져요? 1만큼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만큼 쭉 떨어지죠.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x 이렇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요? 여기는 y절편을 구해야 되죠. 그럼 y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b를 한 다음에 여기에 1,3을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1,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 3 집어넣으면은 3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은 3분의 10이 나오네요. 여기는 그러면 3분의 10 생각보다 어렵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3은 3분의 9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2항 해가지고 3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2항 이런 거는 설명 안 드려요. 2항 이런 거는 설명 안 드리니까 초등학교 수준의 2항 이런 것들은 설명 안 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3분의 10 계산하는 것까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까다롭더라. 그런 다음에 검토를 할 수 있어요. 4,2를 집어넣어서 x가 4일 때 진짜 y가 2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되죠. 그러면은 x에 4를 집어넣으면은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3분의 10에서 3분의 4를 빼면 그러면 3분의 6이 나오죠. 그럼 2 맞네요.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도형의 닮음, 요거부터 일단 해볼까요? 여러분, 그 도형의 닮음이라는 거 이거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얘랑 모양이 똑같은, 근데 크기만 다른, 각도는 다 똑같은데 크기만 다른 어떤 삼각형이 옆에 또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여기가 4야. 밑변이 4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얘가 2배니까 얘도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6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비율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2대 3은 4대 x 이렇게 해가지고 x에다가 6 이렇게 집어넣는데 요거 정리할 때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3과 4의 곱 12,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는 끝에 있는 2와 x의 곱을 같다라고 한 다음에 x를 6이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가지고 같게 해가지고 x를 구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숫자가 간단하니까 요거 굳이 밑에 식 안 써가지고 2대 3, 4대 6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요? 자, 여기서 삼각형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2라고 하고 여기를 4라고 할게요. 밑변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를 3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얼마일까? 얘는 얼마일까? 어떻게 구해요, 얘는? 뭐랑 삼각형이 비슷합니까? 얘랑, 그쵸? 요거랑, 그 다음에 큰 거, 요거죠. 요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 빨간색 나오고, 그 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4예요. 그러면 여기가 3이면 여기는 얼마예요? 6이겠죠? 그쵸? 저 x는 그럼 얼마? 3이네요. 이렇게 구하는 거. 여기서 3. 그 다음에 재무관에서 나오는 도형의 닮음을 제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랑 얘는 각도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4고 위에 게 4고 밑에 게 6이에요. 6일 때 요 전체가 8이라고 할까요? 8. 뭐랑 닮음인지 잡아보세요. 삼각형은 일단 2개 있으니까 요 삼각형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요게 닮음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x면 여기가 y인데 4대 6은 x 대 y겠죠. 그러면 그쵸? 그 다음에 요거랑 또 닮음이고 그러면은 2분의 3배? 1.5배 정도 파란색이 큰 거죠 지금? 그쵸? 그러면 x랑 y를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어요? 이 정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4대 6은 x 대 y. 그러면 6x는
4y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식이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x 플러스 y는 8. 그런 다음에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죠. 자, 6x는 4y고요. 그러면은 6x 4y를 요걸 정리하면은 y로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양변에 4로 나눠주면은 2분의 3x가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3x. 그 다음에 요 y는 2분의 3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3x는 8. 얘는 1.5잖아요. 1.5 플러스 1은 2.5죠? 그러면 8을 2.5로 나누면 되죠. 계산기를 써야겠네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x가 3.2가 나와요. 여기가 3.2. 그 다음에 y는 4.8. 맞는지 볼게요. x랑 y가 1.5배잖아요. 그래서 3.2 곱하기 1.5 해가지고 4.8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5배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 식을 만드는 거. 요게 재무관리 2차.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로 나오지는 않고 수익률로 나올 거예요. 수익률과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나중에 응용하시면 돼요. 오랜만에 리마인드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이런 게 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 도형의 닮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방정식까지 한번 같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미지수가 한 개면 방정식이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그 미지수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다. 그러면 식이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지수 한 개면 식이 한 개, 미지수 두 개면 식이 두 개 이렇게 필요하죠. 됐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2차 함수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다 지우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2차 함수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2차 함수는 여기 있는 차수가 2차인 y에 대한 설명 함수예요.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y0, x에다 1 집어넣으면 y1. 그런데 x에다 2를 집으면 y가 2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은 얼마? 4잖아요.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1 증가했을 때 y가 1 증가하는데 여기서 1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하는 게 아니라 y가 3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뭔가 x가 변했을 때 y가 증가하는 폭이 지점마다 다 다릅니다. 만약에 3을 집어넣으면 9, 그래서 4에서 9, 5나 증가해요.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대칭이에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게 2차 함수 꼴인데 앞에서 배웠던 1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재무관리 관점에서 어떻게 좀 다르냐. 1차 함수는 직선의 형태, 2차 함수는 곡선의 형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곡선과 직선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는요. 요때의 민감도, 요때의 민감도, 요때의 민감도, 즉 각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다 달라요. 요때는 완만해요. 완만합니다. 요때는 중간 정도의 가파른데 여기는 엄청나게 가팔라요. 스키를 타고 내려올 때 여기는 가속도가 확 붙고 여기서는 가속도가 덜 붙어요. 그쵸? 근데 요거는요. 그냥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죠. 즉 각 점마다 뭐가 다 똑같아요? 각 점마다 민감도가 다 똑같아요.
직선은 각 점마다 민감도가 다 똑같은데 곡선은 각 점마다 민감도가 다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제목을 내서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곡선과 직선의 민감도가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디까지 배우냐면요, 이 곡선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떤 곡선은 이런 곡선이 있고 어떤 곡선은 이런 곡선이 있어요. 요 두 가지의 곡선의 차이가 뭐예요? 요 하나의 곡선은 뭔가 곡선이 곡선한데 볼록한 정도가 좀 덜하고, 얘는 좀 많이 볼록하죠. 그래서 볼록한 정도가 심하냐 작냐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어떤 자산은요, 위험과 수익률, 그리고 그 만기, 어떤 자산의 만기도 있겠죠. 내가 어떤 채권에 투자했을 때 채권의 만기가 뭐 3년이다, 뭐 5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기랑 수익률,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률,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볼록한 정도가 또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2차 함수를 알아야 됩니다. 2차 함수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2차 함수 그래프? 요거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인수분해가 뭐예요? 자, 여기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전개랑 인수분해에 대해서 설명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3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요거를 지금 인수분해한 상태예요. 얘네들이 하나의 각각 인수거든요. 곱으로 나타낸 어떤 인수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더하기 빼기라는 어떤 기호로 얘를 전개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전개하냐면 3x랑 x를 곱해가지고 3x 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서 3x,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전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밑에서 위로 갈 수도 있겠죠. 동일한 어떤 수 x라는 어떤 항을 묶어가지고 3x네요. 3x라는 항을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인수분해라 부르죠. 이렇게 가는 거를 분해라고 부르고,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자, x 플러스 1의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요거를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위에처럼. 전개하면 위에처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 여러분들 누구 들었어요? 저는 수학을 누구 들었더라? 수학 선생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들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 강사, 인간 강사. 요새는 누가 1등인가? 현우진? 정승재? 뭐 이런 분들이 1등인가요? 여러분들은 누구 들었어요? 삽자루? 너무 오래해요? 아니에요? 한석원? 뭐 이런 분들? 저 때는 삽자루 한석원이 없었습니다. 저 때는 누구 있었냐? 수학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김기훈이라는 영어 선생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만기라는 국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시나요? 몰라요. 이만기는 그냥 씨름 선수인가요? 그랬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 재수했거든요. 재수해가지고 제가 국어를 되게 못했어요. 국어를 그래도 수학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회 탐구 이런 것들은 잘했는데 제가 국어를 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고2 때 이과로 갔어요. 국어를 못하니까, 언어가 안 돼가지고 국어를 못하니까 이과로 갔어요. 이과를 가서 과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문과로 왔어요. 그래서 수능을 봤는데 언어 영역이 뭐 5등급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어가지고, 초등학교 때까지만 책 읽고
중학교 때부터 책을 이제 끊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언어 5등급 맞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대학을 가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재수를 결심하고 그때 이만기 쌤 이만기 쌤을 만났죠. 그래서 2등급으로 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언어는 어떻게 해야지 올릴지 잘 모르겠어요. 수학은 이렇게 답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언어는 답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답이 딱딱 정해지니까. 잡소리였고요. 여기 인수분해 하는 거 조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래프 그리는 거는 똑같습니다. y는 x 제곱 그래프에서 자,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0이 돼요. y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 y가 0이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는 이제 똑같이 여기서 그려집니다. 됐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볼록성 있죠. 볼록한 부분. 얼만큼 가파른지 얼만큼 완만한지 이런 걸 얘기했던 그 부분은 여기서 어디 항에서 결정이 되냐면 요 2차 항의 앞에 민감도값. 지금 여기는 1이지만 저 민감도 값이 1이 아니라 2, 3, 4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가파르게 변할 겁니다. 요거까지 보시면 되고, 요 인수분해는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인수분해는 잘 나와요? 많이 나와요? x-1의 제곱, 얘도 인수분해 가능하죠? x-1 곱하기 x-1이니까요. 그러면 요거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x, 그래서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1. 그래서 요 x-1의 제곱꼴로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도 있다. 재무관리에서 나오는 인수분해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고요. 요거 두 가지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2차 함수꼴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배우는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더 연습할게요. 여러분 요거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300x 마이너스 x 제곱, 요 그래프. 자,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x로 인수를 묶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x 하고 300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려요? y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오죠. 하나 뭐예요? 하나는 0이고요. 하나는 또 뭐예요? 300을 넣으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00. 그 다음에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앞에 음수가 있잖아요. 음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우상향, 좌상향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요거의 반대 그래프가 그려져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됐죠? 그리고 대칭인 지점에서 150일 거고요.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기타 함수, 여러분 루트가 뭐예요? 루트? 요거 제곱하면 y의 제곱은 x, 제곱꼴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데, 그때 여기 있는 y 값을 나타내는 게 바로 x의 루트 값. 그래서 만약에 루트를 해서 3이 나온다. 그러면 x는 얼마 나와요?
자, 3의 제곱은 x니까 요 밑에대로 하면 그러면 x는 9가 나온다. 그래서 루트라는 값은 우리 계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산기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x가 양수일 때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도 증가를 하는데 어떻게 증가하냐면 이렇게 증가해요. 증가를 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증가하냐면 증가폭이 좀 둔화되면서 증가합니다. 루트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1의 루트는 1이고 2의 루트는 1.4, 3의 루트는 1.7, 4의 루트는 2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일단은 뭐 모르시면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x가 증가하면 독립변수가 증가하면 종속변수 y 값이 증가하죠. 그런데 어떻게 증가해요? 증가하는 폭이 둔화되면서 증가합니다.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그 증가폭이 둔화돼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감소하는 폭. 그러니까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즉 증가폭이 감소한다 해서 체감적 증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체감적 증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배울 거예요, 우리. 분수꼴. x가 양수일 때를 가정해 가지고 얘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 자, x에 1을 집어넣으면 1, 2를 집으면 2분의 1, 3을 집으면 3분의 1 해가지고 감소하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x를 무제한으로 보내면 무한대 값으로 보내면 y는 얼마가 될까요? y는 얘를 무제한으로 보내면 0에 가까워지죠. 0에 수렴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개념까지 배울 거냐면 극한값을 배워볼 거예요. 극한값. 그래서 극한, limitation, limited, LIM이에요. 극한값, limit.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값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0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극한값 x가 0으로 수렴하면 x분의 1 얼마로 가요? 0이 되면 이때 무한대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x가 0일 때 치솟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함수를 좀 정리해 두시면 되고, 얘네들 다 곡선이에요. 얘네들 다 곡선이기 때문에 각 점마다 뭐가 다 다르다고요? 민감도가 다 다르다. 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어요? 한 요 정도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